오늘 이 얘기는 진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며 매일 밤 잠 못 들고 매달리시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내 마음과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간절함의 진짜 민낯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를 보면 매일 밤 불안하게 매달렸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속도가 무려 3배나 빨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로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통째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10명 중 8명은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집착 그리고 간절함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시간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훈련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인 배경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물리적 공간과 그리고 시간의 장벽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많이 허물어지고, 모든 욕망이 즉각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조급함에 지배에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제한적인 실시간 스트리밍, 그리고 한 번에 되는 원클릭 결제, 그리고 새벽 배송으로 대면되는 이른바 아마존 프라임 시대, 그리고 쿠팡의 시대는 우리의 인지 체계를 즉각적인 피드백에만 반응하도록 재배선하고 있고, 우리는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급함은 자연계의 근본적인 물리법칙 및 생물학적 메커니즘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심리적인 고통과 관계의 집착은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지적인 왜곡에서 비롯되지만, 사실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리적 작용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 한계인 빛조차도 공간을 이동하는 데 반드시 시간적 지연을 겪고, 이는 생명체의 감각 처리와 우리 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스위치를 켜는 순간 방 전체가 즉시 밝아지는 현상을 보면서 빛이 즉각적으로 전파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 물리학은 빛이 진공 상태에서 정확히 특정 속도를 가진 상수로 이동하다는 상식을 매우 과거에 밝혀냈고, 그리고 1676년에 목성의 위성인 이 주기가 지구와 목성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관찰해서 빛의 속도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을 최초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빛이 전재기파의 일종이고 그 속도가 고정된 상수임을 물리적으로 정립했습니다. 이 불변의 속도는 우리 현대 우주 관측과 전 지구적 통신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선이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지연의 원천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 내부의 광대역 네트워크 역시 이러한 빛의 한계에 속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바로 우리가 빛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연이 발생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빛은 진공이 아닌 광섬유 케이블과 같은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는 유리의 굴절률로 인해서 진공 속도보다 약 30% 정도 감소된 속도로 전파됩니다. 시애틀과 그리고 보스턴 간의 거리를 연결하는 전용 광 케이블망을 구축해도 물리적 외질 한계 때문에 단방향 신호 전송에만, 즉 한쪽으로 보내는 데만 특정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 네트워크 경로 우회와 중계 제한을 포함하면 왕복 정소 시간은 최소 3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이 물리적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수천억 원의 자본을 투입하고 있으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적 상수가 규정하는 물리법칙 자체를 우회해서 지연을 0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는 사실 과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과거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앞에 보고 있는 화면, 핸드폰 화면조차도 사실 여러분은 이미 과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에서 과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신호 지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뇌에서 감각 정보가 뉴런을 통해서 대뇌 피질로 전달되고 의식화되는 과정 역시 사실 빛의 지연을 넘어서서 생물학적인 시간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재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식하는 현재는 실제 외부 세계보다 늘 지연되면서 전송되는 과거의 정보이고, 우리 뇌는 이 치명적인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래를 추론하는 정교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 도달한 빛이 광전기 신호로 변환돼서 대뇌 시각 피질에 전달되고, 정적 사물의 형태로 의식 표면에 나타나기까지는 사실 특정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인간이 외부 자극에 단순히 반응하는 수동적인 인지 구조를 가졌다면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마주했을 때
뇌가 사물을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겁니다.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예측 부호와 이론에 따르면 우리 뇌는 물질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감각 입력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고차원적인 인지 모델을 통해서 사물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론하고 인식 화면을 앞당겨 그립니다. 우리는 물리적 현재가 아니라 뇌가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렌더링한 예측된 현재에 살고 있고, 이 예측이 빗나갔을 때 발생하는 인지적 불일치는 착시나 아니면 찰나의 불안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우리 생명체 신체는 사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호르몬 분비, 노화, 그리고 진화적 다양성에 따라서 그 크기와 전기신호 전도 속도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르몬의 자극이나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는 물리적 신호와 전달 경로와 뉴런의 흥분 지속 시간을 연장하고 둔화시킵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 조건 하에서 완벽한 감각과 운동의 동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뇌는 중뇌라는 부분의 핵을 통해서 컴퓨터로 따지면 클럭 장치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의 물리적인 한계와 그리고 호르몬 조건에 따른 신호 전도 지연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감각 기전이 고장날 경우에 감각 왜곡이나 조현병과 같은 인지 처리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착을 하고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다 시간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면 바로 나타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현재는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바로 불안을 느끼고 조급함을 느끼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지 않은지 계속 뭔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조급함에서 비롯된다고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착 역시 조급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서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정말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뇌가 자연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지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반응만을 갈구하게 되면 심리적 왜곡 현상이 발생되고, 나아가서 신경직적인 불안도 생기고 타인 혹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 집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지 체계가 기다림의 상태를 거부할 때 발생하는 조급함은 사실 감정적 짜증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생각해 보면 생물학적인 위기 반응입니다. 무언가가 지연될 때 우리 뇌 편도체는 이를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나 내적 통제력의 상실로 인지해서 교감신경계를 강제로 오픈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길이 막히게 되면 짜증이 나는 거, 그리고 상담원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즉각적으로 응대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량 분비되는 코르티졸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단기적으로 생존 능력을 극대화하지만, 신호대기나 메시지 수신과 같은 무해한 상황에서 만성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고혈압, 그리고 면역체계 저하, 심혈관계 손상과 같은 직접적인 신재 질환을 촉진한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인관계에서 이 조급함이 상대를 숨막히게 만드는 집착, 그리고 통제 욕구로 전이되는 메커니즘은 사실 애착 스타일과 그리고 정서 조절 메커니즘의 차이로 성별됩니다.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생후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은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서적 기다림을 파급화하는 불안형 애착 소유자들은 양육자의 비일관적인 정서적 가용성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지원 반응을 나에 대한 거부나 유기신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즉각적인 응답이 부재하게 되면 우리는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인지적으로 파국에 치닫게 되고, 선구적으로 이 파국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상대에게 더 가혹한 비난이나 확인을 요하는 추구 행동을 가속화하게 되고, 반대로 회피형 애착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적으로 철수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런 파괴적인 정서의 악순환을 소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산업의 허슬 컬처, 이런 것들은 무한 생산성 신화를 통해서 조급증적인 심리 상태를 영웅시하고 우리 대중을 중독 상태로 끌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쇼츠 그리고 릴스 같은 쇼폼 상태에 중독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상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우리 본연의 존엄성보다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효율을 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수행 기반 자아 존중이 매몰되고, 쉬는 것은 곧 나태함이자 패배로 규정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고 멍 때리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전두엽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우리 자기 조절 능력을 잃는 인지적 고갈 상태에 빠지고, 결국 뇌와 신체가 나를 끝없는 착취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기능을 차단하는 번아웃 상태, 그리고 나아가서 우울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울증 그리고 우울감은 뇌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DMN, 이런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과도한 조급증에 찌든 우리 문명에 대해서 신경과학 그리고 자연계는
이 지연, 기다리는 시간, 이 기다림 자체도 사실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궁극적인 도약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우리 내부의 축적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뇌는 외부적인 과제나 그리고 지적 자극이 없을 때 비로소 활동하기 시작하는 광범위한 신경세포 동기 영역인 DMN,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명상, 그리고 과거의 현인들이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산책을 할 때 시상이 떠오른다는 게 바로 이런 예입니다. 우리 뇌가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안한 지연 시간 동안 우리 뇌는 DMN을 통해서 고도의 대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쉬고 있지만 우리 뇌는 늘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수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억을 압축적으로 재생합니다. 우리 휴식 중에 해마랑 그리고 데네피질은 깨어있는 동안 학습한 신경회로의 패턴을 통해서 역방향 그리고 정방향으로 재생하면서 장기 기억 영역으로 연구 고착화하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는 활동이 있을 때는 수면이 특정 시간 동안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이 고도의 집중 상태에서 접근할 수 없었던 서로 다른 뇌 영역 간의 창의적인 연결을 활성화하게 되면서 복잡한 문제 해결과 기발한 영감을 도출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일단 덮어놓고 자고 일어난 다음에 생각하라는 게 우리 조상님들의 그냥 지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정신적 자극 입력이 중단되게 되면 우리 뇌는 축적된 피로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이 아밀로이드 베타는 참고로 치매와도 굉장히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독성 폐기물을 배출하고 시냅스를 최적의 상태로 정비해서 우리 뇌가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차원적인 인지 성장을 하고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과거 책에서 읽었던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인 이제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형과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을 이 모소대나무라고 해서 이제 중국 남동부 지역에 자생하는 대나무인데, 독특한 발달 방식에서 좀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농부가 대나무에 씨앗을 뿌리고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비옥한 거름을 치고 관리해도 첫 해부터 4년이 흐를 때까지 그 위로 어떤 싹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5년째가 되는 해, 이 죽수는 단 6주 만에 매우 큰 높이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비결은 4년 반 동안 지표면 아래에서 사방으로 수십 미터에 걸쳐 버친 정교한 뿌리 그물망을 묵묵히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밑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뿌리를 먼저 튼튼하게 땅 밑에 고착시키는 지연의 시기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대나무는 거대한 중력을 지탱하지 못하고 나의 성장 무게에 짓눌려서 바로 부러지게 됐을 겁니다. 이 생태적 과정은 보이지 않는 시간이 정체가 아니라 다가올 도약 그리고 다가올 성장을 위해 단단한 기초를 건설하는 필수적인 시간을 보여주는, 저는 증거라고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여러 가지 이런 이론들을 통합해서 설명하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불교에서 생각을 해보면 불교는 인생에 올간 불만족과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모든 것이 불변하고 내 뜻대로 즉시 통제되기를 원하는 갈망에서 비롯한다고 역설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세상 만사는 인연과 그리고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서서히 피어나고 흩어지는 연기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대상도 주관적 욕망에 맞춰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불교 경전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불교가 추구하는 비집착, 이런 거는 타인에 대한 냉소적 냉담함이 아니라 이 세상 만사의 조건적인 흐름과 그리고 시간 지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입니다. 이거는 심리학의 안정애착 구조와 매우 흡사하고, 타인과의 관계적 거리가 일시적으로 벌어지거나 즉각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공포에 떨지 말고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자유로운 의식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가의 무의사상과 순리적 행위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장 철학의 핵심인 무의는 단순히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나태하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의는 나의 에고와 가공적인 욕망을 앞세워서 우주의 자연의 순리에 거스름에 개입하지 않고 물의 흐름처럼, 어쨌든 물은 한 방향으로 흐르기는 하지만 지형의 굴곡에 따라서 부드럽게 맞춰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실 고도의 균형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덕경에서는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칭송하고, 인위적이고 그리고 거친 폭력성을 내세워서 즉시 결과를 쟁취하려 할수록 상황이 어그러지고 불행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에서 나오는 게 바로 진정으로 원치 않아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일 수 있는 무의의 무불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아파에서 말한 아모르 파티, 이 서양의 스토아 철학 역시 이 지연, 시간 지연을 대하는 태도를 탁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요소를 우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대상과 그리고 결코 우림으로 어찌할 수 있는 영역으로 명확히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반응, 그리고 판단, 도덕적 태도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겁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서 내리는 평판, 그리고 시간의 흐름, 그리고 일어나는 우주적 사건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들은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거부하지 않고 감싸 안아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를 설파했습니다. 이 노예 출신의 위대한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인생을 성대한 신들의 연애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너의 앞에 오고 있다면 차분히 부드럽게 가져가라. 그리고 음식이 아직 저 멀리 지나가고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 그리고 음식이 아직 너의 앞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탐욕과 조급함 속에서 애타게 갈망하지 말고 너의 차례가 찾아올 때까지 품격 있게 기다려라. 너의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명예와 자산을 대할 때도 언제나 이 기다림의 법도를 따른다면 마침내 신들과 함께 연애를 즐길 자격을 얻을 것이다. 이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거를 진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트랜스서핑의 본질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빛조차 지연되는 우주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 기다리는 정의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는 김 트랜스서핑을 하고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그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책상 정리일 수도 있고 청소일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일 수도 있고 그 순간 여러분이 회피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이제 나오는 아기를 픽업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기를 등원시키는 거일 수도 있고 단순히 샤워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요리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설거지는 하는 거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래처 직원을 만나는 거일 수도 있고 뭐든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상상을 하고 기다리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을 제가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요약해 두었고 그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싶은 분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